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난 항일혁명 전쟁 시기 원수들이 힘으로 혁명을 압살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동지적 단결과 혁명적 의리의 힘으로 맞서 나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회고하시었습니다. 항일혁명은 인류가 아직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혁명이었다. 간거성과 치열성에서 그 어느 시대의 혁명과도 대비할 수 없는 풍파사나운 혁명이었다. 항일 요격대원들은 난관이 겹사이고 시련이 중첩될수록 동지의 힘으로 모든 난관과 시련을 뚫고 나갔다. 항일 요격대원들은 하나같이 선결한 의리의 소유자, 아름다운 도덕의 창조자들이었다. 항일혁명 투사들의 의리를 두고 논할 때면 기밀의 얼굴을 먼저 돌이켜보게 된다. 항일혁명 시절의 기밀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정치 일꾼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간도 일대에서 지하당 사업과 반일부대 공작을 많이 하였다. 기밀은 해방 후에도 당사업이면 당사업, 군건설이면 군건설, 경제지도면 경제지도, 처소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국사에 묵묵히 몸을 적시었다. 기밀은 과묵한 사람이었다. 가식이 없고 거짓식한 것이었으며 어떤 풍파가 있어도 한본새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평생 조건타발이라는 것을 몰랐다. 입을 꾹 다물고 수곡수곡 일만 하였다. 어느 해 기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자기를 청천강 화력발전소 건설장에 전권대표로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기밀은 공사장에 가자마자 가설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7, 8층짜리 아파트 높이만한 계단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오르내리면서 건설을 부리번쩍나게 추진시키었다. 그는 서달 금음날까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보이라에 불을 지피는 것까지 보고서야 평양으로 돌아와 나에게 사업 정령을 보고하였다. 기밀은 림정 사흘 전까지 집무실에서 일을 했고 소속 세포에서 당생활 총괄을 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책임 일꾼을 찾아 김종일 동무를 잘 모셔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산에서 유격전쟁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밀은 장대한 체통에도 불구하고 병마에 종종 시달리었다. 나는 그를 만나 동무는 우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제는 너 투사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무가 없으면 내가 허전해서 어떻게 견디겠는가. 몸을 돌보면서 일하라고 당부하곤 하였다. 그러나 기밀은 중병에 걸려 집행일을 짚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도 당과 혁명을 위해 온갖 정열을 다 바치었다. 김종일 동무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 기밀은 집행일을 짚고 여기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였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지도자에 대한 그의 진실한 자세를 두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내가 기밀을 나의 오른팔이라고 한 것처럼 김종일 동무도 그를 나의 오른팔로 보았다. 그래서 기밀이 소구하였을 때 제일 애석해한 사람이 김종일 동무였을 것이다. 기밀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폭풍우 속에서 보낸 사람이다. 기밀은 우리의 명령 지시에 대한 집행을 영도자에 대한 전사의 의리로 여기는 진짜 백이 혁명가였다. 기밀은 어떤 경우에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고 당과 혁명의利益을 먼저 생각하였다. 그는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급에서 활동하였지만 아랫사람들이 자기를 특대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았다. 항일혁명 투사들은 혁명 동지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데서도 최상의 경지를 개척하였다. 황순이와 김철호의 우정은 항일 유격대원들 속에서 발양되고 있던 동지애와 공산주의적 의리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김철호는 생전에 황순이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사경에서 구원되던 1940년 봄의 일화를 자주 회상하였다. 어느 날 저는 황순이와 함께 부상병들과 노약자들을 보살펴줄 임무를 받고 푸르오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군 노상에서 해산을 했는데 큰 난사는 적 토벌대 놈들이 총질을 하며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정황이 너무 급해서 제가 아무래도 살지 못할 아이인데 버리고 가겠다고 말하자 순이는 그것도 말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게 무 때문인가. 다 후대들 때문이 아닌가고 하면서 아이를 와락 빼앗아 안고 산등성이로 달리었습니다. 두 여대원은 일행과 함께 맞불질을 하면서 적들을 꼬리에 달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이 골짜기에서 저 골짜기로 이틀 동안이나 달렸다. 적 토벌대를 완전히 따돌렸을 때 산모는 의식을 잃고 땅에 곤두박히었다. 잊을 수 없는 시련의 그날을 돌이켜보며 황순이 동지는 말합니다.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산모를 살리기 위해 양재기에 물을 끓여 그의 입에 떠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입이 좀처럼 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이빨을 벌리고 억지로 더운 물을 방울방울 떠놓았는데 결국은 그 더운 물이 산모를 살리었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한 자루의 청, 한 포대의 쌀, 한 컬레의 신발을 구하기 위해서도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았다. 그 과정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적 윤리를 창조하였다. 김철호는 임종을 얼마 앞둔 날 병상을 찾아온 황순이에게 말했다. 순이, 내 명도 이제는 마지막이다. 내가 일생 동안 수령님 설하에서 사랑만 받으며 살아왔는데 빨치산 시절처럼 너와 한 이불 밑에서 자고 싶구나. 두 전우는 한 이불을 덮고 밤이 지새도록 빨치산 시절을 회고하였다. 세상에는 인간의 의리와 사랑에 대한 미담들이 수없이 많다. 그러나 항일혁명 투사들이 창조한 것보다 더 숭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의리를 나는 모른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왜 강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리로 뭉쳐진 집단이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곤 한다. 림춘추는 어려운 항일혁명을 하지 않고 의술만으로도 제 밥벌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선의 고비를 넘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으며 수령과 동지들 앞에 지닌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영정 감옥에 갇혔을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혁명 조직과 동지들은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고문을 이겨냈다. 해방 후 나는 그에게 동만에 가면 항일혁명 열사의 자녀들을 많이 찾아 저국으로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는 한 명의 유자녀라도 더 찾으려고 신들매를 메고 간도의 산재부락들을 발이 닳게 돌아다녔다. 한 명 한 명 찾아낸 유자녀가 수십 명이 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장군님, 1차로 찾아낸 유자녀들을 데리고 곧 저국에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보를 쳤다. 나는 그 짤막한 문구들에서 혁명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킨 데서 오는 림춘추의 격정과 희열을 느끼었다. 림춘추는 조국해방전쟁 시기 보건성에서 소집하는 회의에 참가하려고 평양으로 올 때마다 모란봉에 올라가 투사들의 묘소 옆 잔디밭에 백포를 피우고 잠을 자곤 하였다. 국가인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때여서 시민들 중에는 모란봉의 무성한 초목 속에서 투사들의 혼백이 고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사람들이 그닥 많지 못하였다. 당시 모란봉에는 김책, 안길, 최춘국, 김정숙 등의 묘소가 있었다. 전우들의 무덤이 있는 산등성이에서 한 장의 백포의 몸을 맡기는 로석이라 잠이 잘 올 리가 만무하였다. 이 사람들아, 저국이 당신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때에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곳에서 잠들고 있는가? 장군님께서 지금 조선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얼마나 고군분투하시는지 아는가고 하면서 무덤 속의 전우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어떤 호우대 큰 사나이가 이따금씩 혼백을 안고 자다가는 초다침에 조용히 모란봉에서 내려오곤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 사연을 듣고 림춘추야말로 의리가 있는 참사람 참투사라고 생각하였다. 림춘추의 항일무장투쟁 시기를 회상하여를 내가 받아본 것은 1950년대 말이었다. 이 책은 항일혁명 역사를 연구하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원전으로 되었다. 림춘추는 우리 당의 혁명 전통과 관련된 많은 책들과 교양 자료들을 써냈다. 청년 공산주의자들을 원형으로 하는 청년전이라는 다부작 장편 소설까지 창작하였다. 우리 당은 림춘추를 항일혁명 역사에 대한 권위 있는 증견자, 보증자로 평가하고 있다. 림춘추에 대한 김정일 동무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는 노혁명가들에 대한 지도자의 고결한 의리가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백두산에서 마련된 항일유격대식 의리이다. (1937년)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공황의 파도는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시장 쟁탈을 위한 열강들 사이의 모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중국에서의 리권을 둘러싼 알력과 대립이었다. 일제는 구미 열강과의 대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도를 중국과의 전면 전쟁에서 찾았다.
그들은 이 전쟁만이 중국에서 미영 세력을 구축하고 일본을 아시아의 맹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하였다. (1937년 7월 7일) 일본 군대는 군사연습 중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부실로 러구교를 점령하고 베이징을 포위하였다. 러구교 사건은 우발적인 충돌이었던 것만큼 현직 효섭으로서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도발이 구실을 찾고 있던 권오의 내각은 7월 11일 일본에 있는 사단들의 중국 파견을 결정하고 이 사건을 중일 전쟁을 확대하는 구실로 이용하였다. 러구교에서 울린 청성은 드디어 중일 전쟁으로 번져지게 되었다. 중일 전쟁은 세계적인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일제가 중국 본토를 침략하고 나아가서 몽골과 소련의 원동을 차지할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이 다 떨쳐나서는 항일전쟁만이 나라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국공합작을 공포하는 중국 공산당의 선언을 국민당에 보내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은 요산에서 진행된 장개석과 주울레의 담판으로 열매를 얻게 되었다. 1937년 7월 중순에 열린 백두산 회의와 저수탄 회의, 지휘관 및 병사대회는 중일전쟁에 대처한 우리의 정치군사적 대안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우리는 중일전쟁 첫 시기부터 국내 진공작전의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적 배후 결란 작전을 과감히 벌였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장백현 마순구 부근 전투와 서강성 습격 전투, 영천리 유가동 부근 전투를 비롯한 많은 전투를 벌였다. 중국을 단숨에 먹어보겠다던 일제의 허망한 꿈은 조선인민혁명군과 항일연군 부대들의 적극적인 배후 결란 작전에 의하여 여지없이 파탄되었다. 리동광, 김택환, 김영환, 전철산, 리달경의 생애는 적 배후 결란의 자욱을 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의지와 녹슬 더운 피로 역사에 아로새긴 고귀한 노정이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세계를 뒤흔드는 복잡한 전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방어나 후퇴, 우회하는 방법에만 매달렸다면 난국을 타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 일생의 총적 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맞받아 나가는 공격 전술로 한 생을 살아왔다. 난관이 막아났을 때마다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애들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완강한 노력으로 극복하였다. 나는 지금도 우리가 그때 역경을 맞받아 나가 선경으로 전환시킨 혁명적 전략이 1100번 옳았다고 생각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유격대의 후방 일꾼이었던 김주현은 언제나 인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아주고 풀어주는 인민의 아들이었으며 대원들 속에서는 다심하고 후덕한 어머니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하시면서 우리 간부들이 인민의 충복이 되려면 김주현처럼 일해야 한다고 일꾼들을 가르쳐주곤 하시었습니다.
그리도 사랑하시던 유격대의 옛 전사, 곁을 떠난 지도 온 반세기가 흘렀건만 언제나 그를 잊지 못해 하시며 마음속 깊이 새겨오신 어버이 소령님께서는 바쁘신 현지 지도의 길에서 친히 전사의 혈육도 만나주시었으며 김주연을 원형으로 한 예술영화도 잘 만들어 널리 소개하도록 배려해 주시었습니다. 국내 항쟁 무력을 창설하고 무장투쟁의 불길을 동해안 일대까지 확대하려던 우리의 계획은 김주현의 황당한 모험과 자유주의로 하여 뒤로 밀려오게 되었다. 사령부 당위원회는 김주현을 후방 부관의 자리에서 철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서부대의 기본 임무는 애국 청년들을 찾아내어 유격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무장 대우를 확대하기 위한 대중정치 사업과 인재 탐색 사업, 미령 후보지들을 탐색할 때 대한 과업도 주었다. 사명의 중대성으로부터 쇳소리 나는 사람들로 서부대를 꾸렸다. 서부대는 일본 금광업자들이 약탈해가는 금괴들이 준평광산에 보관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자 금덩어리들을 빼앗아내기로 결심하였다. 성소리를 듣고 크게 놀란 적들이 무리지어 추적하기 시작했다. 서부대는 여행 포위망에서 벗어났으나 국내 깊이 들어갈 수 없었다. 김지현은 부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작식대원으로 배치된 김주현은 가마를 쥐고 다녔다. 자기가 지도하던 대원들 앞에서 가마를 쥐고 다닌다는 것은 영리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주현은 대원들이 미안해할 정도로 맡은 일에 열중할 뿐이었다. 나는 낮에 덕무가 남 모르게 우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작식대 일이 고통스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변기창으로 옮겨줄 생각까지 했구만. 아닙니다. 저는 사령관 동지가 저에게 책벌을 주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하도 고맙고 또 저 자신이 배운 망독한 것이 너무도 죄스러워 울었습니다. 사령부 당회에서 제 문제를 취급할 때 제가 제일 두려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저를 대우해서 제명하여 멀리로 쫓아버리진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죽어도 여기서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혁명대회에서 떠난다면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니까? 저를 버리지 않고 작식대에서 일하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입니다. 일신의 문제야 어떻게 되든 우리 곁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람, 혁명대회에서 탈락당하지만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여기에 김주현의 참모습이 있었다. 6개월 만에 우리는 그를 7연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복직시키지 않고 연대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가 늘 전장을 그리워하였기 때문이다. 김주현은 1938년 10월 적 토벌대의 불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전사 후 배낭을 헤쳐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예비 신발 한 컬레마저 대원들에게 주었다. 황금만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김주현은 무산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주현이야말로 진짜 거부였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억만금의 황금으로 살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거결한 사상과 몫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작전에
전민 항쟁을 배합할 때 대한 노선을 받들고 항일의 여성 영웅이신 김정숙 동지를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이 국내 동지들과 함께 농민 조직들을 개편하는 사업에 적극 달라붙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김정숙도 풍산지구를 거쳐 단천 리원지방으로 나갔다. 그는 파발리에서 리인모를 만나 적색 독소의 관계자들을 핵심으로 저국 광복회 조직을 확대할 때 대한 문제를 넣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단천 농민 폭동 사건으로 억고를 치른 리조연은 절간에서 병 치료를 하고 있었다. 김정숙은 그에게 농민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전민 항쟁 역량 준비를 다그칠 때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김정숙은 후치령 이남 일대에서 농민 대중을 묶어 세워 전민 항쟁 역량을 준비할 때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리용에게 전달하였다. 우리의 정치공작원들은 국내 동지들과 손을 잡고 저국 광복회 산하에 수십 수백만의 농민 대중을 결속시킴으로써 전민 항쟁 준비를 타구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감회 깊이 회고하신 다음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중국인 유격부대들의 활동을 적극 도와 당대의 국제주의 전사로 이름 떨친 최춘국 동지의 활동과 1937년 9월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9월 호소문을 발표하시어 전민 항쟁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신 데 대하여 이렇게 쓰시었습니다. 호소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제의 의의를 부여하였다. 하나는 중일전쟁과 조선혁명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은 인식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전민 항쟁 준비의 전략적 방도를 밝혀주는 것이었다. 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였다. 나 자신도 직접 국내로 들어갈 것을 결심하였다. 노동계급의 대부대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전민 항쟁 준비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였다. 첫 목적지는 함경남도 신흥지구, 두 번째는 풍산지구였고 수행성원은 10여 명이었다. 신흥지구를 선택한 것은 이 지구가 함흥, 흥남 등 큰 공업도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정산역 마루에 올라섰을 때 넓고 푸른 호수가 나타났다. 비화로 가득 찬 부존호의 건설 역사를 더듬어 봐도 물길 공사를 할 때 목숨을 잃은 조선인 노동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농민 가옥들을 이조시키지도 않고 수문을 막아버려 600여 세대나 되는 농민들이 한지에 낳는 참상이 벌어졌다. 통수식 날에는 제물로 조선 처녀를 물속에 집어넣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신흥지구의 울창한 수림 속에는 이미 여러 개의 미룡들이 꾸려져 서부대의 활동 거점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우리가 동어골 미룡에 도착하였을 때 그것에는 동해안지구에서 30명 정도의 정치공작원, 혁명조직 책임자, 로조, 농조의 핵심들이 와 있었다. 나는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우리는 우선 동해안지구의 도시, 농촌, 어촌, 광산, 탄광들의 저국 광복회 하부 조직을 더 많이 내오고 숨어있는 로조, 농조 관계자들을 다 찾아내어 수만 명의 항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전용 산줄기를 중심으로 비밀 유격 근거지를 꾸리고
수백 명씩 되는 몇 개의 무장 부대를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 속에는 돌격대를 내오고 농민들 속에는 생산유격대를 조직하되 비밀 조직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국내에 있는 전체 청년들을 무장시켜 결정적인 시각에 전민 항쟁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담화를 마치고 다음날 신흥탄광으로 발길을 돌렸다. 신흥탄광 대표 리효준이 나를 안내하였다. 수백 세대나 되는 불우한 탄부 가족들은 찌그러진 바라크에 빼곡이 들어박혀 숨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고장에서는 질병과 노동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의 생명이 무덤으로 갔다. 로조가 파업을 잘못 지도하다 보니 숱한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일제에 개가 되어 조직의 비밀을 팔아먹었다. 그때 한 탄광 조직원이 찾아와서 로조에서 간부로 있던 사촌형이 변성명을 하고 숨어 산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형을 만나보았다. 그는 형령을 같이 하자는 우리의 성을 받자 만신창이 된 로조를 수습하여 어떻게 하나 9월 호서문의 요구를 관철해 가겠다고 하였다. 나는 이곳에 찾아온 조직원들과 로조 핵심들을 삼바산의 비밀 장소에 모여놓고 9월 호소문을 해설해주고 당면과 밥도 주었다. 우리는 풍산을 향해 떠났다. 우리가 풍산지구를 선택한 것은 그 지구에 수전공사장 노동자들과 조국 광복회에 망라된 천도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천도교 출신의 우리 정치공작원인 김빠이가 고급 양복의 개화장을 짚고 다니면서 우리 일행을 안내하였다. 우리는 황수원 온제공사장을 거쳐 풍산군 소재지를 지나 어느 화전마을의 외진 포수집에서 박인진을 만났다. 나는 화롯불에 햇감자를 구워 먹으며 그와 함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그 밤을 잊을 수 없다. 나는 그날 풍산지구 정치공작원들을 만나 9월 호서문 사상을 해설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민, 우리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민항쟁을 준비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역설하였다. 동포 형제들, 애국적인 노동자, 농민, 열혈 청년들로 도처에 생산유격대와 노동자 돌격대를 조직하고 일단 유사시에 결정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조선 동포들이여, 반일민족 통일전선에 기치하여 일치 단결하여 반일 항전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석방하고 서국을 광복하자. 전 민족은 단결하라. 조선혁명 만세. 우리의 조국 변답은 헛되지 않았다. 황수원 온제공사장에서 노동자 돌격대가 모진되어 후치령 생산유격대가 조직되었다. 공장들에서는 연이어 파업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태업, 오작시공, 폭발 사고들이 일어났다. 국내 각지에서는 전민 항쟁 세력이 급속히 장성하였다. 구월호서문은 조국 광복의 대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일으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유력한 무기로 되었다.
1937년은 항일혁명의 전성기였다. 만사가 잘 되어가던 그때 조선혁명은 사나운 도전에 부딪히었다. 적들이 세칭 해산 사건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우리가 백두산 지구에 나온 후 한 해 남짓한 기간 꾸려놓은 지하 조직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혁명가들을 무대기로 잡아다가 처형하였다. 1차 검거에서 권영벽, 리재순, 박인진, 성진, 박록검 등 수많은 지도 핵심들과 조직 성원들을 잃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몽강현 대갑랍자 일용에서 해산 사건에 대한 상보를 들었다. 그때의 통분하던 심정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수많은 억울한 희생을 낸 민생단 소동 이후 처음으로 체험해보는 커다란 상실감이었다. 해산 사건은 내게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신념과 의지의 강도를 검증하는 일대의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은 진짜 혁명가와 가짜 혁명가를 가르는 엄혹한 검열 과정이었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비상회의를 열고 장정열과 마동일을 국내에 파견하여 파괴된 조직을 재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적들은 조선혁명의 명줄을 다 끊어놓기라도 할 것처럼 기세를 올리고 있었지만 박달, 김철옥, 리령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족해방동맹 지도부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민족해방동맹 성원들의 행방을 찾아 갑산군 일대 산간부락들을 훑어나가던 마동희와 장정열은 남흥동에서 김태선이라는 자의 밀거로 적들에게 체포되었다. 마동희가 어떻게 고문을 이겨냈고 어떤 방법으로 비밀을 지켜냈는가고 물으면 인민학교 아이들까지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혀를 끄는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혀를 끊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살아서 역적으로 되는 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참 인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마동이는 대감지방에서 살 때 반일에도 조직해보았고 교편을 잡고 화전민의 자식들에게 애국주의 교양도 해보았다. 그 과정에 혁명을 해야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었다. 마동이의 어머니는 백두산으로 떠나가는 아들에게 하직밥을 지어주었다. 그러나 마동이는 그 밥마저 먹지 못하고 집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마동이가 희생된 다음 날 마호령은 관을 짜가지고 해산에 와서 아들의 시신을 싣고 경찰서 앞으로 지나가다가 최경부와 맞다들었다. 최경부는 이렇게 말을 걸었다. 영감, 죽은 아들을 싣고 가니 감상이 어떠니까? 내 아들 동희는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딸과 며느리도 그렇게 죽었다. 외놈들의 물건을 훔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랑으로 여긴다. 마동이의 아버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체포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옥사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애국자로서의 지절을 굽히지 않고 교형이들과 맞서 싸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남편마저 옥사하고 아들, 딸, 며느리를 다 혁명에 바친 장길부 어머니야말로 신념의 강자 진짜 백의 혁명가, 참다운 충신들을 안아 키운 혁명가의 어머니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행복의 절정, 영광의 절정에 높이 내세워 주시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인민무력부의 지도 간부들을 만날 때마다 군인들을 그 어떤 정세 변화나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념과 의지를 굳건히 지키는 강의한 투사 충신들로 키우라고 말하곤 한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두고 논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전열에 류경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곤 한다. 자기 수령이나 지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한 생을 곧바르게 걸어가는 데서 류경수는 만 사람이 따라 배울 만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사령관 동지의 품밖에 없다. 사령관 동지를 잘 모시고 받들어야 우리는 저국의 해방도 이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사령관 동지의 의도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신념과 의리심을 가지고 류경수는 해방 후 철도경비대를 조직하고 땅크 부대를 건설하였으며 전쟁의 매 단계에서 최고 사령부의 작전적 방침을 실현하는 데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우리가 신념을 혁명가의 중요한 표징으로 보고 그 배양에 막대한 노력과 정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과정이 가장 간과하고 장기적인 변혁운동으로 되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은 혁명이 승승장구하고 정세가 요리할 때에는 동여분자 변절자들이 나오지 않지만 정세가 복잡하게 변하고 혁명의 길에 어려운 난관이 조성될 때에는 대열 안에서 토항분자, 낙오분자들이 나와 막대한 해독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는 신념과 의지가 황금보다도 더 값비싸게 평가되는 때이다. 혁명 선열들이 피로써 고수해온 신념을 버리고 그 신념의 창조물인 사회주의를 버린 것으로 하여 지금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온갖 사회악과 배은 태독이 난무하고 있다. 역사는 신념을 버린 자들에게서 응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법이다. 항일 전쟁이 나온 영웅들의 뒤를 이어 지금은 백절불굴의 강자들이 끝없이 배출되고 있다. 리인모의 신뢰는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가. 김종일 시대의 거창한 혁명투쟁 과정은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낳는 언상이며 도전이다. 우리나라가 그 어떤 역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 것은 우리 당의 신념이 강하고 우리 인민의 신념이 강한 덕이다. 신념이 강한 당은 변질되지 않고 신념이 강한 국가는 붕괴되지 않으며 신념이 강한 인민은 와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념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변함없이 전진하는 인민들만이 자주시대의 상상봉에 올라설 수 있다.